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니체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절대 권력의 서사시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네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니체의 저서에 대해서 니체 강연 많이 하시는 그 이진우 교수님의 글을 좀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내용이 적지 않아서 제가 부분 편집하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권력의 서사시라는 부제목 말씀드렸는데요. 니체의 철학에 있어서 절대 권력이라고 하면 나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진다는 그런 의미의 권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여러분에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권유합니다. 무의미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의미를 창조할 것인가, 그러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극복을 자라투스트라는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를 자문한다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니체의 사상에 감염된 상태이십니다 라고 이진우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네요. 니체에 관한 모든 명제들, 사상들은 권력의 관점에서 읽히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권력 의지의 대서사시, 신의 죽음, 영혼 회귀, 초인, 위버맨시로 알려져 있는 그 초인이 어떻게 권력의 문제와 연관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실존의 예술을 설파한 철학자 니체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니체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그런 문장들이, 유명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책 유고에서 마키아벨리보다 훨씬 더 나쁜 악한 책 한 권을 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마키아벨리 하면 군주론이 떠오르죠. 그의 저서 군주론이요. 그 책에서 그는 권력의 문제를 인류 최초로 권력을 다뤘고 그의 주장은, 그의 이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의 많은 그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그의 텍스트를 신앙처럼 아주 베이직한 교과서처럼 읽게 되는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서 그 권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려서 그 권력의 대상들을 정복할 것인가, 다룰 것인가, 통치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나쁜 책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나쁘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 권력의 속성을 내가 좀 더 낱낱이 파헤쳐보고 진정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누구에게 대상으로 쓰여져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정립을 해내고야 말죠. 그러한 자신의 포부를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마키아벨리보다 훨씬 더 나쁜 악한 책 한 권을 쓸 것이라고 미리 밝혀두기도 했었던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니체는 그의 저서 우상의 황혼의 서문에서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보다 우상들이 더 많다. 이것이 이 세계에 대한 나의 사악한 시선이자 나의 사악한 귀이다. 여기서 한번 망치를 들고서 의문을 제기해 본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어요. 기존의 것들을 나는 망치를 들고서
깨 부숴보겠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깨 부순 것처럼 세상에 있는 그런 수많은 우상들, 그것들에 대한 본질을 내가 한번 망치를 들고 다 깨 부숴보겠다 라고 서문에 밝히고 실제로 그 책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죠. 너희들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나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통해 추구하는 그 가치가 단지 허구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의 황혼에서요. 기존에 통용되던 모든 가치관들을 망치로 두들겨 부수듯이 완전히 타파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면 누가 옳은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태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명제를 던져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에서 가장 큰 결실과 향락을 수확하기 위한 비결은 위험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능한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오늘날의 우리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어렵다기보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니체가 말하는 위험하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니체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하게 느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권력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행사되는 그 수많은 권력, 모든 것이 다 권력이죠. 우리가 눈 떠서 숨 쉬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권력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는 것이 없죠. 주로 우리는 그 권력을 당하는 입장에 많이 놓여집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나의 주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두 발로 우뚝 선다는 것은 바로 모든 그런 나에게 부여된 권력으로부터 권력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그런 권력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삶을 택하고 나아가는 것, 그 과정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고 그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이고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니체의 말에 따르면 그렇고요. 니체를 통해 저도 또 이렇게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니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세요? 많은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선언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또 고대 기원전 2000년 혹은 1000년 전에 존재했었다고 여겨지는 페르시아의 종교 예언자 조로아스터를 현대적으로 복원해 만들어낸 짜라투스트라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니체 작품 속에 흔히 등장하는 초인 위버맨시저를 떠올리기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권력의 의지, will to power 와 영원 회귀,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니체라는 이름과 동시에 떠오르는 그런 명제들이 떠오르실 거세요. 그렇다는 의미는 니체가 매우 성공한 사상가라는 거고요. 이는 아주 깊이 있고 철저하게 한 가지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용기를 그가 지녔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니체는 아주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단순히 철학적 이론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상들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삶의 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경탄할 만한 사유와 사상, 철학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많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사유와 주장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니체라는 분이 우리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체제 전복과 같은 위험한 주제를 다루어서가 아니고요. 이처럼 자신이 사유한 것들을 실제로 삶에 철저하게 적용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정리해보면 니체는 본인을 위해 권력을 활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권력자가 되기를 부추기는 책이에요. 너는 네 인생의 권력자로 우뚝 서야 한다. 너의 인생을 너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주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삶에서 이렇게 실천해내야 한다, 이렇게 실천해낼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이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위험한 존재였던 거예요. 이 니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그런 권력자들에게는, 기성 세력들에게는 아마 이 니체의 생각들이, 사상이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을 겁니다. 네, 니체 이전의 권력에 대한 당시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면, 역사학자이자 문화사가였던 야코프 브루크하르트에 의하면 권력은 그 자체로 악하다. 권력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므로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었고요. 또 영국의 역사 철학자 액턴 경에 의하면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이야기들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은 부정적인 것이고 파괴적인 것이며 우리가 회피해야 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대적해야 할 어떤 것,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요. 그런 당시 니체는 권력, 그것은 너희들이 추구해야 하는 거다. 너희 스스로 다 그런 권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다. 권력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이며 나쁜 것이 아니라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너희들도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의 삶에서 권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니체는.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들을 뒤집어서 생각한 철학자였던 겁니다, 니체는. 그리고 심지어 그 권력의 대상을 자신을 향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니체를 보면서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외에도 그의 이 일생과 또 다른 저서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끊임없이 생각을 뒤집어서 하고 또 뒤집어서 하고 계속 그런 사유를 통해서 본인의 철학을 완성시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의 뇌는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년이라 하기도 그렇고 그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저서들을 쏟아내 놓고, 그리고 나서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와 질환을 한 10여 년간 앓았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유를 계속 그 뇌에서 쉴 틈이 없이 계속 하니까, 우리에게 이런 귀한 각성을 남겨주신 철학자 분이지만, 본인의 생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아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은 참 오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체는 그의 다른 저서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책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나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수천 년 이래 최초의 책이자 미래의 성서이며 인류의 운명을 내재하고 있는 인간적 창조성의 최대의 폭발이라고 언급합니다. 본인의 책에 대해서 스스로 말이죠. 와, 미래의 성서라고 말하는 그의 이 막 끝 모르는 오만함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조금 더 들어보실까요? 그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나의 저서들 중에서도 특별하다. 나는 이 저서로서 지금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을 한 셈이다.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이 책은 이 세계 최고의 책일 것이며 진정 준령의 분위기를 지닌 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자신의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준령의 분위기를 지닌 책이라 함은 산을 탈 때 봉우리에서 봉우리를 타는 것처럼 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책의 어디가 준령인지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어쩌면 맥을 잘못 짚고 있다는 거고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아무데나 펼쳐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페이지에선가 가슴을 때리는 그런 구절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대목을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천천히요. 니체는 진정한 독자는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느리게 읽는 독자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준령의 분위기를 지닌 책, 그러니까 이 책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저자인 본인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니체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진정한 철학자는 오해되기보다는 이해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자신은 시대를 100년이나 앞서 나왔다고 하면서 내 책은 100년 이후의 사람들에게나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숙고하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이 책을 읽어라 라고 나의 책을 읽는 방법을 다른 책에서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멋지죠? 인류에게 이런 선물을 남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나가 남긴 나의 철학과 서적들이 인류의 미래에 있어 성서와 같은 그런 복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본인이 갖고 죽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요? 이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이론서가 아닙니다. 니체의 철학은 이렇게 칸트나 그런 다른 철학자들처럼 잘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계보화된 정립된 것은 없고, 그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사상을 정리하고 전파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해석하고 이런 니체의 연구자들은 굉장히 많지만, 본인의 실제 그 정립해 놓은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거의 모든 책들이 잠언 스타일이고, 그것이 어쩌면 그가 굉장히 사유에 사유를 거듭하고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플라톤이나 칸트와 같은 헤겔과 같은 그런 아주 논리 정연한 학자적인 그런 철학가는 아니었던 거죠.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상서도 아닙니다. 체계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 책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문체입니다. 문체 다음에 주요한 요소로는 상징과 비유가 있다 하고요. 니체를 읽으려면 상징과 비유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를 들고 철학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당장 집에 있는 망치 하나를 들고 철학을 하라는 뜻은 아닐 거고요. 이 말은 곧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기존의 가치관을 깨고 다르게 새롭게 파괴적으로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흔히 문장을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말고 가슴으로 읽으라고 말하죠. 이것도 일종의 비유인 거죠. 이런 류의 비유와 상징, 이런 것들이 니체의 저서 속에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익숙해져야 니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그리스어로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고통은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근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거나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뜻하는 파토스입니다. 니체는 내가 이 문장에서 쓰고 있는 삶에 대한 나의 열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곧 thinking, 사유보다는 feeling, 느낌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니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자였던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세상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럴 때 나의 사유, 니체의 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어내기 위한 방법들을 좀 설명드려 봤습니다. 일단 문체, 그리고 상징과 비유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대해 공감하고 느낄 때 바로 이 니체의 사상이 이해되기 시작할 거라는, 이해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니체는 자신의 사상을 자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스콜라 철학은 신의 문제를 끌어들여 이야기한 것과 달리 흥미롭게도 니체는 우리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조로아스터를 끌어들입니다. 니체가 조로아스터라는 이방인의 입을 빌려 자신의 사상을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상징적이며 비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가 아니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는 익숙한 것에서 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는 이질적인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페르시아어로 조로아스터를 뜻합니다. 조로아스터는 기원전 2000년 혹은 1000년경쯤에, 기원전 1000년, 2000년 그쯤에 조로아스터 교를 창시한 사람인데요. 그 조로아스터는 선악의 신이 양극으로 나뉘어서 싸우다가 최후의 심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선이 이긴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선악을 이원론적으로 본 최초의 종교 지도사였던 셈인 겁니다. 그런데 니체는 궁극적으로 이것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는 선악이 있느냐? 선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약자들이, 그러니까 진자들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을 홀로는 견뎌내지 못하는 약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가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악을 구별하는 조로아스터를 끌어들인 다음 신의 죽음, 즉 선악을 구별하는 절대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함으로써 선악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선악이 구별되기 이전의 삶,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들여다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각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지 말고 선악을 구별하기 이전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바라보면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배척했던 것, 입에 올리기만 하면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억압당해왔던 그 권력이라는 단어가 실은 바로 세상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모든 게 권력 관계였던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도 그렇고,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권력 관계가 그 순간에 존재하고 성립되는 거고요. 남녀 사이의 관계, 이성 친구와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고부 관계, 나의 누나, 나의 동생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권력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라는 거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그것의 속성이나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하는 원리, 그것이 동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거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부정당하고 그렇게 된 거죠. 어쩌면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 기성 세력,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권력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주 대대적인 은밀하지만 거대한 그런 방해 공작을 펴왔던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측면들이
크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소개 문장을 좀 읽어 드릴게요. 자라투스트라는 30살이 되었을 때 그의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정신과 그의 고독을 즐기며 10년 동안 조금도 실증을 내지 않고 지냈다. 그러나 드디어 그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아침 동이 트자 일어나 태양 앞으로 나아가 태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시작 부분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왜 세상과 단절했을까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올립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갔죠. 자라투스트라는 그곳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산에서 지내는 10년간 은둔과 고독의 상태에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았고 깨달음을 얻게 된 이후에 다시 시장으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시장으로 내려갑니다. 이는 바로 하강의 길을 하산 이런 의미겠죠. 하강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크라테스가 파르테논 신전에서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올린 뒤 시장으로 내려가 아고라의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철학적 사유를 전달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던 거죠. 단지 자라투스트라는 무려 10년이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님과는 달리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은둔과 고독 그 깨달음의 시간을 보냈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자, 다시 책 속의 문장 조금 더 읽어드려 볼게요. 자라투스트라는 홀로 산을 내려갔고 아무도 그와 마주치지 않았다. 자라투스트라가 가장 가까운 도시에 들어섰을 때 그는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줄을 타는 사람의 공연이 있다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민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자, 들어보시죠.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자라투스트라는 홀로 산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의 언어로 설파를 시작합니다. 니체는 그의 또 다른 저서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시장에 내려가서 등불을 켜들고 신은 어디 있느냐? 나는 신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광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처럼 자라투스트라는 시장으로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신을 모독합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그런 내용으로요. 그가 모독하는 신은 바로 당시에 모여있던 시장 사람들이 절대자라고 최후의 진리라고 아주 소중한 가치라고 믿고 주장하는 바로 그 신이었던 거죠. 그럼으로써 자라투스트라는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는 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 새로운 신이 되었던 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성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을 뛰어넘는 절대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절대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자기 자신의 이성을 믿게 된 거죠. 그런 시대에 신은 일종의 분위기로만 존재했어요. 실제적인 그런 영향력은 없고 이제는 어떤 분위기로만 존재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대 상황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던 거죠. 자, 그러면 전지전능하고 절대 권력자이던 신이 죽었다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재하고 관리하던 그 권력의 힘도 사라진 건지
그랬다면 새로운 권력은 어디에서 오게 될까? 그런 의문들이 생기겠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그 신이 죽었음을 선언하는 그 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아무튼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목격한 바 있는 그런 눈으로 사람들의 깊은 속내와 바탕을, 은폐된 치욕과 추함을 남김없이 보고 말았으니 그의 연민은 수치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을, 사람까지도 지켜보고 있던 신, 그 신은 죽어 마땅했다. 사람들은 그 같은 목격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 견딜 수가 없었으니. 네, 이 말은 인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숱한 욕망과 어두운 이면이 넘쳐나는데, 절대자인 신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끔찍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신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주체성이 발전하면 할수록 신에 대한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신은 니체에 와서는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앙으로 섬겨졌던 그 신은 단순히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이며 우리의 삶의 지평이 되고 가치가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최고의 가치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의 선악과 진실, 허위를 판단하는 진리의 근원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규범, 모범, 최고의 가치, 삶의 지평,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완전한 존재가 사라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나의 삶은 누가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겠죠. 또한 수많은 욕망과 욕구, 그리고 어두운 이면을 가지고 있으며 권력을 탐하기도 하는 나의 존재가 과연 나쁘기만 한 건지, 내가 이제까지 부정적인 것이라고 파악했던 많은 것들이 반드시 부정적일까, 부정적인 걸까 하는 의문이 새로이 들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욕망, 쪼그라들었던, 그리고 기피해야 할 것으로, 꼭꼭 억눌러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인간의 욕망이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즐거운 학문, 그의 또 다른 저서인 즐거운 학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 그대들은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을 달려가며 끊임없이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라고 외치는 광인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가? 신이 어디로 갔는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해주겠노라.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들과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니체는 이렇게 너희들과 내가 신을 죽였다.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신을 만든 것도 인간이고 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도 인간이라는 말이죠. 니체는 이제까지 우리 삶의 중심이었던 절대자가 사라진 이 허무주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 하는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삶의 중심이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뒤 그 삶을 어떻게 견뎌내겠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허물을 견뎌낼 수 있다면 당신은 엄청나게 힘이 센 자다.
권력이 있는 자다. 그런 얘기인 거죠. 뭐 이런 내용이 바로 니체가 의미한 그런 신의 죽음인 겁니다. 니체는 모든 신들이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해요. 초인, 여기서의 초인은 독일어의 위버맨시로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죠. 뭐 영어로 번역을 하자고 하면 오버맨,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뭔가를 극복한 사람,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극복하다 라는 뜻이 이제 독일어로서는 위버맨신인 거고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바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속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나는 그대들에게 위버맨시에 대해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그대들은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모든 생명체는 지금까지 자신을 뛰어넘어 무엇인가를 창출해왔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 위대한 조류를 거슬러 썰물 이기를 원하며 인간을 뛰어넘기보다는 오히려 동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와, 이 문장 강렬하네요. 우리가 우리를 조정하는 이 권력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의 통제에 따르는 삶만을 살아간다면 그건 동물과도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왜 지금까지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이렇게 진화를 거듭해오고 그렇게 해서 현생의 인류가 되었는데, 인간이 되었는데, 그런 생명체의 본질,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를 펼치지 않고 순응하고 지배당하면서 복종하면서 살기만 하는 그런 과거의 생명체처럼 생을 영위하느냐. 지금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거다. 이 생명체, 인류라는 생명체의 본질을 거스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아주 놀라운 발견이에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설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부분이요. 자라투스트라는 사람들에게 위버맨시에 대해 가르치고요. 동물도 아니고 속물도 아니고자 한다면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위버맨시의 깊은 뜻이고, 자라투스트라가 니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부끄럽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위버맨시의 반대는 종말의 인간입니다. 니체는 위버맨시가 종말의 인간과 동시에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종말의 인간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동경이란 무엇인가, 별이란 무엇인가 하며 눈을 껌뻑거릴 것이고,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또 눈을 껌뻑거린다는 겁니다. 그 행복이 물질주의적일 수도 있고 쾌락주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종말의 인간은 이상의 간을 묻지도 않는다. 어떤 동경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버맨시는 인간 존재의 의미, 자기 극복, 자유정신, 창조자 등을 의미합니다. 나의 존재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까지의 삶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 또 한번 질문해봐야 할 것 같죠?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종말의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위버맨시로 살고 있는가? 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있으실 거예요.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테고,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 해보셨을 것 같고요. 또 나라는 존재가 내가 있는 일터에서는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되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그 질문의 방향을 조금 틀어가지고 내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조금 낯서네요. 저에게는 조금 낯서네요. 예. 어쩌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말의 인간으로서 살아오지 않았나, 저는 좀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행복을 많이 추구했고, 꼭 제가 물질주의나 쾌락주의 이것에 아주 그냥 흠뻑 취해 살았던 건 아니긴 하지만, 내가 나에게 스스로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어떤 존재로 살다 가고 싶은지, 어떤 존재로 나에게 각인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위버맨시로 살고자 노력하는 단계에 있는 조그만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는 군자도 아니고 현자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닙니다. 자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모든 관습과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모든 편견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권력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이요? 내 인생을, 나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나의 생애에 대한, 나의 에너지, 나의 근원에 대한 권력이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크리스틴 조르바의 조르바가 이런 위버맨시의 삶을 구현한 전형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있죠. 돈키호테도 있고요. 올리버 트위스트, 최근에 읽어드린 그 올리버 트위스트도 그렇고, 또 열하일기의 작가 박지원이 그렇고요. 예술 쪽으로 건너가 볼까요? 고흐도 이 위버맨시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예술가, 이런 문학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뭔가를 창조하는 업을 해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그 위버맨시로서의 자각이 투철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체 게바라, 허클베리 핑, 고미숙, 강신주 등등등 최진석, 이런 분들이 다 위버맨시로서 기존 세계와 권력, 이런 나를 나답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런 시스템과 이 인간 세상에 저항하고 자신만의 삶을, 자신다움을 찾아 삶을 창조해가는 그런 많은 분들이 바로 위버맨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군요. 네, 이렇게 잠깐 미셸 혼자
자기 반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시 책 속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 그런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권력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The will to power, 인간의 의지는 항상 권력을 지향한다는 뜻의 이 권력의 의지. 이것은 권력은 정치, 조직사회뿐만 아니라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 사제지간이나 친구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강제로 주어진 어떤 역할, 본인이 맡게 된 어떤 역할에 대해, 맡고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 거리를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생명의 의지가 있는 모든 곳에 항상 그곳에 권력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메바의 경우도 심지어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주위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계에서요. 그래서 생명의 의지가 있는 모든 곳이 바로 그 권력의 의지가 도사리고 있는, 존재하는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권력이란 내면적으로 보면 의지와 충동의 형태로 나타나고, 외면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의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권력의 형식에도 수만 수천 가지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견해에 따르면 이 권력의 의지, 이 모델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또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 자신의 힘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통해 나의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과 가장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너희들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은 바로 삶, 당신의 삶, 나의 삶, 그대의 삶, 그 삶 자체가 바로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고, 당신이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예술가여야 한다고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만들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의 뜻대로 또는 세상의 평가에 따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권력은 예술가적 심리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적인 힘이 가장 원시적이고 순진무구한 형태로 드러나는 분야가 예술 분야인 거죠. 그래서인지 니체는 예술가 또는 천재, 위인들을 자기 사유의 모델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니체는 창조의 의지를 가진 것, 이것이 바로 권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적, 사회적 현실 속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권력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난 순간 힘도 사라집니다. 네, 정년 퇴직, 임원 퇴직하면 그 순간 바로 무기력해지는 분들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진정한 권력자는 사랑이 흘러넘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 모순, 허점들을 다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허용하고 인정하고 평가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좀
기독교적인 사상을 뿌리째 뽑아버린 것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니체가 최고의 권력자는 사랑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공감은 됩니다. 예. 그리고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영원 회귀를 주장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속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자라투스트라여, 그대가 누구이며 또 어떤 자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그대의 동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라, 그대는 영원 회귀를 가르치는 자이며 그것이 이제는 그대의 운명인 것이다. 이런 문장인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 영원 회귀가 곧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견뎌내기 가장 힘든 운명 중 하나는 나의 삶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된다는 건데요. 이런 그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이 제일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관련한 또 그 책 속의 원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들의 세계는 감소하는 법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속에서 무력해졌을 것이고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힘들의 세계는 정지하는 법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 성취되었을 것이며 존재자의 세계는 이미 멈춰서 있을 것이다. 이 세계가 어떤 상태에 도달할 수 있든지 간에 거기에 이미 도달해 있을 것임에 틀림없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수히 그랬을 것이다. 이 순간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한 번 있었고 여러 번 있었으며 그렇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 이런 문장이고요. 논리적으로는 수긍하게 되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우주의 아주 외딴 곳, 지구라는 태양계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주 조그만 행성 안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한순간일 뿐 어느 날 갑자기 행성 자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일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이치입니다. 누가 이 경우 스스로를 가장 강한 자로 입증하겠습니까? 가장 절제하는 자들입니다. 니체는 그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삶을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신앙 교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부분 우연과 무의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 아까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고 했던가요? 그 진정한 권력자 위버맨시들, 그들 사랑하는 자들, 자기 권력을 확신하는 사람들, 자기 극복의 화신들, 의식적인 긍지를 가지고 인간이 이룩한 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강한 존재로 살다 가야 한다는 게 제가 우리에게 주는 깨우침이네요. 네, 니체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론, 어떻게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도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 볼게요. 니체는 우리의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고
사자는 어린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낙타, 사자, 어린애,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과정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되는 실존의 과정입니다. 실존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우선 낙타부터 말씀드리죠.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강하고 인내력 있는 정신과 또 너는 해야만 한다라는 도덕적 복종을 상징합니다. 책 속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외경심이 깃들어 있는 강하고 인내력 있는 정신, 이 정신은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정신의 억센 힘은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을 요구한다. 무엇이 무거운가? 인내력 있는 정신은 이렇게 묻고 낙타처럼 무릎을 꿇어 짐을 충분히 싣고자 한다. 책 속의 문장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낙타처럼 그냥 견뎌내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사막처럼 고해의 바다, 그 사막처럼 황폐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낙타는 다시 변해야,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뜯어버릴 수 있는 포효하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또 사자와 관련된 책 속의 원문 읽어 드릴게요. 새로운 가치의 창조, 이것은 사자도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획득, 이것은 사자의 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유의 획득과 의무 앞에서도 서슴지 않는 신성한 부정, 이를 위해서 나의 형제여 사자가 필요하다. 네, 조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새로운 가치 창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창조를 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사자의 힘이 필요하다. 신성한 부정, 그냥 부정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신성한 부정. 이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아니하겠습니다. 난 이것이 아닌 저것을 하겠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 그 부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제시한 이 방법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성함을 가지고 부정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사자는 나를 억압하고 구속했던 모든 굴레를 깨뜨릴 수 있는 자유정신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권력과 승리의 상징이며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상, 나의 길, 나의 꿈, 내가 되고 싶은 존재를 선언하라는 거죠. 타인의 그것에 대해 나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것들에게 부정하면서 동시에 나의 것을 선언하라는 이야기 같죠.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성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부정의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항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싹트지 못합니다. 비판 정신은 파괴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질서와 규범이
현재의 삶과 잘 맞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내부적인 그런 반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버맨시로의 삶, 자기 자신이 되는 그 실존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었죠. 우선은 낙타의 정신을 갖추고 한 걸음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자의 정신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은 어린애의 단계였어요.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로 가는 그 부분을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저항만 해서 저항이 어떤 내부적 반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매우 의미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끊임없이 저항만 한다고 해서 과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의 단계, 우리의 정신이 어린아이가 되는 어린아이의 정신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절대 심심해하지 않습니다. 놀이 규칙도 때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바꾸죠. 소꿉장난을 할 때도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요. 이것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가 들면 전부 어린아이가 된다 할 때 그 말 속에 의미인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니체가 이야기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정신세계를 가진 그 어린아이의 정신세계라 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유희로 받아들이며 이 무거운 짐, 영원히 반복되고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삶, 아무런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삶, 이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벼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합니다. 배경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끊임없는 긍정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초의 정신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대해 신에게 기의하거나 아니면 신에게 평가받아야 되는, 사후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목적성, 그런 무거움, 그런 것 없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런 동경,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 없이 지금 있는 이 현재에 집중하고,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나 이런 거로부터 무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고, 나의 욕구에 충실한 그런 나의 권력의 의지, 그것에 충실한 어린아이의 정신세계, 그 단계로 돌아가서 나의 인생에, 나의 존재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그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어떻게 위버맨시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사자에서, 신성한 부정을 통해서 사자로 거듭나고, 그리고 나서 이 어린아이의 창조적이고 천진난만한,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그런 정신세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네요. 어떻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계,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위버 메이시가 되어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책 속에 그 언급된 어린아이의 단계 좀 읽어볼까요? 어린아이는 순결이며 망각이고 하나의 새로운 출발, 하나의 유희, 스스로 돌아가는 수레바퀴, 최초의 운동, 신성한 긍정이다. 여기서도 또 신성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신성한 긍정. 그러니까 사자의 단계가 되기 위해서 신성한 부정을 했고요. 다시 어린아이로 가기 위해서 신성한 긍정을 되찾으라는 거네요. 부정을 한번 하고 긍정을 한번 하고. 그렇다. 나의 형제들이여, 창조라는 유의를 위해서는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 너무 멋있는 문장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will to power, 자신의 그것을 원하고 세계를 상실한 자는 세계를 상실했지만 그럼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는 겁니다. 타인들이 규정해 놓은 세계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긍정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얻게 된다. 자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타인들이 짜놓은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부정하고 나와서 나의 세계로 들어간다. 나의 세계를 긍정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제 여러분은 니체가 권력의 의지라는 화두로 신이 죽은 시대에 다시 신을 논하고 영원 회귀를 논한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모순과 갈등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십니까? 이것이 니체의 질문입니다. 세상에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고 한탄한다면 그것은 수동적인 허무주의일 뿐입니다. 반면 세계의 가치는 우리의 해석에 달려있다고 여기고 너와 내가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은 능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자, 책 속에 또 문장인데요. 우리는 참된 세계를 없애버렸다. 어떤 세계가 남는가? 아마도 가상세계? 천만에 참된 세계와 함께 우리는 가상세계도 없애버린 것이다. 정오, 그림자가 가장 짧은 순간, 가장 길었던 오류의 끝, 인류의 정점, 자라투스트라의 등장. 그 눈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세,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가상세계, 그 속세와 함께 꿈꿨던 가상세계도 없애버리고, 오로지 나 본연의 실존하는 나의 삶, 내가 권력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의 등장인 거겠죠. 자라투스트라는 등장과 함께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문장의 마지막 그 단어로 언급된 자라투스트라의 등장, 그 등장과 함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권유합니다. 허무주의의 자기 극복, 무의미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의미를 창조할 것인가를 되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를 자문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니체의 사상에 감염된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니체의 명제를 소개해 드리고요. 여러분의 삶이 이 글처럼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영원히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다시 태어나더라도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니라 바로 너의 이 삶을 다시 소망할 수 있도록 그것이 2번이든 3번이든 100번이든 10,000번이든 그럴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살아라. 네, 기회는 많이 오지 않아요. 2번 오지 않고요. 오늘 지금 여기서 이 생에서 그렇게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조금 미루어 두고 후생에서 그렇게 살겠다 안 된다는 거죠. 평생 그렇게 영원히 10,000번을 태어나도 지금처럼 밖에 못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스인 조르바는 다시 또 다시 태어나도 조르바처럼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 조르바를 창조해낸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분이 이 앞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니체의 사상에 감염된 팬이었거든요. 그런 위버맨시로서의 삶을 본인 스스로도 살았고 조르바라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위버맨시의 모델을 창조해 내셨기도 하고요. 저도 또 이 미셸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위버맨시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실험을 좀 하고 있어요. 사자의 단계 정도 가고 있고요.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버둥버둥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창한 유명한 작가 소개하고 화가 또 언급하고 했지만 사실 주변에 그렇게 위버맨시가 많았는데 저는 참 늦게 알았더라고요. 어찌되었던 제가 이 책을 이 니체 오늘 방송 녹음을 하면서 처음에 너무 많이 버벅거려가지고요. 이 니체의 이 문체 스타일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또 이진우 교수님 자체도 이 글이 잘 정돈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버벅거렸는데 사실 다 핑계고 제가 이 철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머릿속에 다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시지 않고 듣기를 그만두시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어야 뒤에 나와 있는 엑기스까지 다 얻으실 텐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충분한 충전하실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미셸은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